안녕하세요. 뚱찌이탈리아입니다. 뚱찌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30번째가 되었네요. 그동안 시청과 구독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더글라스 서클의 1956년 영화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뒤에 색감 같은 경우 뭔가 다양한 좀 느낌이 드세요? 왼쪽에 있는 배우는 도로시 말론이고요. 오른쪽에 록 허드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만든 더글라스 서클 감독은 헐리우드 멜로드라마의 정말 거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언제적 감독이냐면 저번에 니콜라스 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빌리 와일더라든지 그런 감독들과 함께 그렇게 영화를 만들고 있었던, 이미 독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했던 그런 감독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경험도 엄청나게 많은 감독이에요. 그래서 색상이나 이런 부분, 연출 뛰어난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1956년 작품인 만큼 그의 작품 중에서 수작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영화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도로시 말론이 연기하는 거는 여기서 메릴리 헤들리, 이 가문이 헤들리 가문이거든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석유 갑부 재벌 가문인 거죠. 거기에 딸인 거고요. 위를 쳐다보고 있죠. 위에는 이 오른쪽 록 허드슨은 그 집 패밀리는 아니고 미치 웨인이라고 지질학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하들리 가문의 아버지하고 절친한 친구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메릴리는 항상 미치 웨인, 미치를 오빠처럼 생각하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카일, 누군가 2층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2층에 사건이 났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메릴리의 오빠이자 이 미치 웨인, 록 허드슨의 절친한 친구인 카일 헤들리가 위층에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을 저지른 거죠. 그 소리에 그의 부인을 때린 겁니다. 근데 그의 부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로렌 바콜, 기억하시죠? 소유와 무소유. 그게 험프리 보가트하고 첫 번째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카일 헤들리는 어떻게 보면 로렌 바코를 제일 처음에 알 거는 오히려 록 허드슨, 미치 웨인이었어요. 그런데 소개를 해줬더니 이제 덜썩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미치 웨인, 록 허드슨이 분한 미치 웨인은 이 메릴리의 오빠인 카일 헤들리의 부인이 되어 있는 루시 무어 헤들리, 로렌 바코를 좋아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도로시 말론, 메릴리는 록 허드슨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렇게 좀 사랑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로시 말론은 어마어마하게 판무파탈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유일한 사랑이 이 오빠잖아요. 그런데 이 오빠는 늘 본인한테 동생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방황을 거듭하는 본인의 열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아무나 이렇게 막 사귀어서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판무파탈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미치 웨이는 한 번도 늘 보면 뒤에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카일 헤들리의. 그래서 뒤치다꺼리하고 항상 보면 본인 그런 어떤 일들이 처음으로 역겨워지는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늘 여기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이어가는 건 아버지 헤들리가 유일하게 신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미치 웨인이기 때문에, 지질학자로 나오는 이 미치 웨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죠. 오빠인 카일 하들리하고 루시 무어, 로렌 바콜이 분한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거는 한참 후의 어떤 장면이고요. 둘의 결혼 생활이 되게 원만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그래서 카일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도 안 마시고 여러 가지로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그 여자를 만난 이후로 이제 삶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의사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본인이 불임이라는 소식을 카일이 들은 거예요. 그로부터 거기에서 좀 좌절과 절망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죠. 다시 술을 끄집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보면 이제 그 루시 무어가 떠난다고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그때 자기는 내일 떠날 거라고, 이제 여기서 없을 거라고 미치 웨인이 얘기를 합니다. 로커드슨이. 근데 이제 병원에 다 주고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이제 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자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다시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당신 차로.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그 루시모한테 네가 좋아한다고 얘기는 했냐, 그러니까 그거는 네 했어요. 오늘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병원에 갔다 와서 한 1시간 후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포옹을 하고 이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려는 순간 루시모가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루시모가 임신을 한 거예요. 생물학적, 그런 의학적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그 임신을 해서 다시 이제 자기 본인의 남편의 이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계기를 얻어서 그냥 이제 친구로서의 마지막 굿바이 키스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거를 곧잘 믿을 수 없는 게 카일의 입장이겠죠. 그러면서 카일이 손찌검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나 볼까요? 이 영화에서도 계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계단 부분을 이 Bigger Than Life,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실물보다 큰 애 계단이 저로 하여금 이 영화를 불러오게 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계단 장면하고 또 정말 중요한 계단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네, 보세요. 자, 여기서 벌써 비명 소리가 나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려고, 모두 4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했던 자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저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한번 볼까요? 여기 쌍들리의 어떤 뭐랄까, 이 집의 부와 그런 거의 상징이죠. 여기도 곳곳에 이런 색감들, 빨간색 색감들, 이런 색감들이, 그리고 계단, 이런 어떤 장식들이 되게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계단을 올라갔거든요. 제가 저 때의 계단에 오르면 로커드슨이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끌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시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본인은 그 안에 엄청난 반항심을 이 집에 대해서 갖고 있어도 한 번도 그걸 표출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루시가 처음으로 저런 비명을 지르니까 루시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 모습을 어떻게 아주 본인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군 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릴리는. 그러면서 올라가죠. 계단을 올라갑니다. 문을 따고 처음으로 누워있는 로렌 바콜, 맞고 기절해 있는 로렌 바콜을 보고 처음으로 이제 카일하고 저렇게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카일 보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이 대사가 중요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카일의 집인데 너 꺼져버려라, 내가 너 죽이기 직전에 하면서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의 색감, 저 줄 같은 건 뭘까요? 그리고 저 밖으로 보이는 창 어떤 느낌입니까? 창에 뭔가 약간 아주 환상적인 것 같으면서 되게 어두운 미스테리한 어떤 공간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색감 자체가 엄청 강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 계단, 그죠? 계단을 보고, 그리고 거울, 이런 느낌의, 그리고 완전히 창백한 이런 공간, 그리고 꽃들의 그림자, 소품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제된 그 영화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이 감독 자체가 평범한 감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때는 평가를 받지를 못한 거죠.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동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더글라스 서크 1956년 작품이고요. 여기 보면 누굽니까? 제일 처음에 러셀 매티 나오죠. 러셀 매티는 촬영 감독입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러셀 매티, 그죠? 촬영 감독이에요. 대표적인 영화로는 보면 이 더글라스 서크하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오손 웰즈의 영화에서도 크리미넬이라고, 오손 웰즈가 범죄자인데 보면 지방으로, 시골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 집 유지의, 그 동네 유지의 딸하고. 그런데 이제 형사가 막 왔는데 형사를 갖다가 막 따돌리고 하면서 또 자기하고 같은 공작원, 예전에 공작원을 죽이고 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서 촬영도 완전히 약간 스릴러 같은 그런 스타일의 영화죠. 그리고 그 레마르크의 원작인 개선문 같은 경우, 잉글리드 버그만 나왔던 그 영화도 했었고, 뭐 지금 보면 저기에 거대한 강박관념, 아마 제가 다룰 것 같아요. 여기에도 누구 나옵니까? 록 허드슨 나와요. 록 허드슨이 왜 이 영화에 자주 등장을 하냐면 이 더글라스 서크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더글라스 서크가 원래 아버지 어머니 덴마크 사람인데 태어나긴 독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또 덴마크로 교육을 받다가 다시 이제 독일로 돌아와서 독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헐리우드로 왔을 때 아들이 유일하게 한 명이 있었는데 독일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전쟁 2차 세계대전에 가서 그 같은 나이에 록 허드슨하고 같은 나이인데 사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록 허드슨을 마치 아들같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상당수의 작품에 록 허드슨이 등장을 하거든요. 록 허드슨은 아버지같이 이제 따랐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칼 헤들리, 그리고 음악 안 했네요. 여기 음악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마치 멜로드라마의 그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에서,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도 음악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감정의 변화라든지, 여기 재즈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음악에 같이 겹치는 운용이라든지, 막 그냥 격렬한 장면에서의 어떤 음악이라든지, 음악적 포인트도 상당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운용이, 왜냐하면 이 더글라스 서크 감독 자체가 엄청나게 뭐 예술, 연극, 철학부터 해서 다양한 공부를 한 사람이라 절대 대충 만들 수가 없는 그 유럽적인 토양을 또 갖고 있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서는 그냥 약간 통속적인 영화를 만드는 뭐 236 감독 정도로 인식이 되다가 그 다음에 바뀐 거죠. 그런데 영화 작업은 거의 1958년 정도까지 그 헐리우드에서 한 10년 정도 했을까요? 10년 더 했을까요? 그 정도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독일로 와서 연극 쪽에 이제 투신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영화는 1956년 마지막 그 헐리우드 영화가 한 58, 9년 이때쯤이니까 거의 본인의 정점에 있을 때 만든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면 우리 니콜라스 레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누가 좋아했냐면 누구보다 잘 아시는 여러분들 빔 벤더스가 우상처럼 생각했던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더글라스 서크 감독의 경우에는 그 독일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 있거든요. 파스빈더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파스빈더라는 감독인데 그 파스빈더가 상당히 이 더글라스 서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파스빈더는 어떻게 보면 더글라스의 멜로드라마적인 그런 요소를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본인이 수용을 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그 감독으로 거듭났던 감독이기 때문에 아주 그 니콜라스 레이와 그 어떻게 보면 더글라스 서크를 그 빔 벤더스하고 파스빈더의 연장선에서 보는 그런 재미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주요 음악은 말씀을 드렸고, 음악은 프랑크 스키너 음악이고요. 그리고 그 빅터 영도 같이 좀 참여를 합니다. 빅터 영 저번에 그 쟈니 기타 할 때 나왔잖아요. 멜로디적인 부분에 완벽한 그런 감독이죠.
음악 감독이죠. 그리고 보면 여기 배우는 로버트 스탁, 칼 헤들리 역, 좀 전에 보면 그 석유 재벌의 첫째 아들 술주정뱅이 엄청난 연기를 보여줘요. 저는 보면 늘 보면 로버트 스탁의 어린 약간 젊은 시절의 느낌은 언스트 루비치의 To Be or Not To Be,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대사나 이런 거를 어떻게 그 대사로 움직이는 또 감독이라 거기에서 소빈스키라는 역으로 아주 앳된 공군 중위 역할을 맡았죠. 그 다음 로렌 바콜 나왔잖아요. 여기서 루시 무어에서 그 칼 헤들리의 부인이 되는 거죠. 로렌 바콜은 뭐 저희 동영상에서 나왔으니까 록 허드슨 말씀드렸고, 도로시 말론 여기서 엄청나게 반무파탈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로버트 와일더 1946년 로버트 와일드의 소설을 영화한 거고요. 이 소설은 1932년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에 기반을 둔 겁니다. 자카리 스미스 레이놀즈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담배 재벌의 그 사망을 둘러싼 그런 어떤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 얘기가 하나의 그 가문의 얘기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하들리라는 가문에는 결국 보면 아들인 카일하고 딸인 메릴리밖에 없는데 정말로 절망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뭐 인생에 너무 실패했다는 자괴감을 가지는 그 아버지 하들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들리의 비극적인 결말까지 이 영화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단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저 계단 장면을 또 보여드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영화 어마어마하게 그 영화 줄거리는 사실 그 보면 어떻게 보면 큰 줄거리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약해 보면 칼 헤들리가 어떻게 보면 리치 웨인이 아는 여자하고 만나서, 그리고 그 여자가 좋아서 결혼을 하다가 그 늘 술만 마시고 했는데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본인이 불임이라는 거 알게 되고, 어느 날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거기 불신을 하고 미치 와인의 얘기가 아닌가 하고 못 믿다가 그 문제가 생겨서 결말로 이르는 그런 영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 영화 역시 니콜라스 레이 감독의 영화처럼 어떻게 이걸 끌고 가는가, 색감과 리듬감과 그 안에 그 연출, 니콜라스 레이의 영화에 비해서는 훨씬 연출이 좀 타이트한 편입니다. 니콜라스 레이의 감독의 영화의 연출이 좀 더 흘러가는 식의 그 시선의 움직임이라면, 아무래도 이 더글라스 서크는 좀 더 고전적인 스타일이면서 그 안에 리듬감과 색감과 이런 미정센이 충분히 그 때로는 숨막힐 듯 담겨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에너지와 힘은 니콜라스 레이의 영화에 못지않은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영화는 빠밤, 바로 이 영화입니다. 바람 속에 쓴 편지. 네, 제목 Written on the Wind. 더글라스 서크 감독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여기에 다른 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덴마크 출신으로 독일에서 주로 활동했다. 탁월한 시각적 감각 스토리텔링 능력으로 유럽에서 차차 명성을 쌓았다. 1937년 나치가 독일에서 득세하자 그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공공연히 퍼부어 박해받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독일계라는 이유로 할리우드에서 홀대를 받았다. 당대 평론가들은 그 영화가 엉터리 시나리오와 저예산을 평가절하했지만 그는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멜로드라마라는 소프트 오페라라고 하죠. 장르를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했다. 네. 그리고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과 페드로 알마도바르 감독은 더글라스 서크를 최고의 감독으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대충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줄거리 한번 볼까요? 줄거리는 뭐 추가할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칼 헤들리는 석유 갑부의 아들이다. 뉴욕에서 루시라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난 뒤, 루시는 누구예요? 로렌 바콜이죠. 카일은 그녀와 순식간에 결혼하고 이들의 만남을 주선했던 미치, 로커드스는 뭔가 떨떠름하고 오랫동안 미치를 짝사랑했던 이가 있다.
누구겠어요? 메릴리잖아요. 카일의 여동생으로 버릇없는 편이지만 미치를 끔찍하게 사랑한다. 메릴리는 미치와 카일의 관계에 끼어들어 둘을 갈라놓고 집안을 쑥대밭이 된다. 맞아요. 네. 그리고 영화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처음에 그 시작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죠. 플래시백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영화 한 3분의 2지점, 4분의 3지점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이제 처음에 영화 시작부터 들어오고, 그리고 총성이 울리고, 그리고 칼 하들리가 나오는 장면부터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화가 완전히 그 시선을 완전히 딱 사로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백이 되는 게 이제 달력이 과거로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그게 바람에 쓴 편지처럼 그렇게 날리면서 이제 과거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식입니다. 한번 여기도 나왔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로버트 스택 이러니까 모르시겠죠. 이게 칼 하들리 역을 하는 배우가 로버트 스택입니다. 술에 취해 벽에 대고 술병을 부순다. 로렌 바콜은 침실 커튼 뒤에서 기절한다. 총성, 죽음, 눈물, 그리고 사운드 트랙에서 바람에 쓴 편지는 섹스와 권력과 돈의 치명적이고 왜곡된 관계를 이야기한다. 인물들은 악을 마주하는 선으로 서로의 역전된 거울 이미지로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복잡하네요.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재즈를 사랑하는 유정탑에서 사내를 낳고 자기 아버지 이런 거는 그러네요. 이 부분 정도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열정과 진지함과 지성이 고루 갖춰진 통속극인 이 영화만큼 본능적인 감정과 통찰력을 동시에 성취하고 있는 영화는 드물다. 나름 여성욕 심파극이라며 무시해버렸던 장르의 영화를 전문적으로 만들었다. 네.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서히. 자, 잠깐 돌려야겠죠, 그죠? 어떻게 돌릴까요? 원래로 가야죠. 엄청나게 저는 리듬감이 좋은 영화고 한번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색감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때요? 색감 자체가 남다릅니다. 네, 색감 자체가 보는 색감 자체가요. 제가 잠깐 고정을 좀 시키고, 네. 자,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음부터. 네, 아름답죠? 진짜 아름다워요. 처음에 영화 딱 시작하면 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질주하는 색감과 속도감, 그리고 저기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전이 무치 자이언트 영화처럼. 그런데 어때요? 이런 어떤 되게 기괴합니다. 솟아있는 게, 그리고 솟아있는 기괴한 그 어떻게 보면 그 유전지대를 통과해서 하나의 차가 우리의 정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저렇게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미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 거대한 이 부분을 다 갖고 있는 게 헤들리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저 솟아있는 저것들은 아주 악마의 그런 어떤 삐죽삐죽함처럼 그렇게 유쾌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고, 그 새벽녘 같이 어스름한 새벽녘 같이 보이는 저 푸른 빛깔 안에서 무언가 운명을 향해서 질주하는 어떤 인간의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들리에 저렇게 해서 통과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 제네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렇게 음악이 울리고요. 그리고 로렌 바컬이 저렇게 저 앞에서 저렇게 로버트 스탁 하면서 동시에 저 인물 카일과 더불어, 그러니까 질주해서 오면서 그 집에 도착해서 그 술병을 던지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제네릭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저 낙엽들, 도로시 말론, 그죠? 오빠가 먼 일을 또 저지르고 그리고 이 장면 되게 저 문이 열리고 밖에서 낙엽이 마치
바람에 쓴 편지처럼 이렇게 굴러서 나부끼는 거죠. 그리고 네, 엄청 이제 어떻게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안에 공간이 평온한 공간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모든 게 흩어져서 그 옆에 이제 더글라스 서크에서 감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조금 더 구경을 할까요? 나중에 그리고 네, 그 총성이 울리고 그리고 한 남자가 총을 들고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총성은 안 들렸고 총성이 울렸어요. 그런데 제가 안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 장면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반복이 될 거니까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어떤 장면으로 들어갔냐면 그 남자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의 방인 로렌 바콜의 방에 들어가니까 로렌 바콜이 막 쓰러지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렌 바콜의 방에 달력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달력입니다. 달력이 이렇게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이 돼서 이 로렌 바콜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어떻게 보면 광고 디자인을 하는 여인인 거죠. 여기서 이제 미치하고 만나게 돼서 이제 누구랑 연결이 됩니까? 네,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이 공간의 색감 같은 거 보세요. 거기서 이제 미치가 저 루시모어를 데리고 옵니다. 그 뒤에 표정 보면 다 아시겠죠? 저 시선 하나만으로 다 아시겠죠? 저 로커드슨의 시선 한번 보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를 이제는 빼앗겼구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느껴지죠?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그래서 바로 그 즉흥적인 그런 카일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자기의 비행기를 직접 운전합니다. 근데 누가 있을까요? 저 안에. 저 안에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림자처럼 항상 비서처럼 그렇게 모든 걸 수행하는 역할로서 친구이자 가족 같은 사람이지만 항상 그런 밑에서 뒤치다거리를 하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리고 둘은 합해서 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네, 이런 마이애미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바로 방까지 숙소까지 어마어마한 숙소를 예약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색감이라든지. 네, 스위트 방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걸 보여줍니다. 저런 색감들 드레스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엄청난 물량 공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잠깐 여기서 이제 어떤 이 파란 빛깔은 운명의 빛깔이고 어떤 숙명의 빛깔이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더글라스 서크 감독의 영화에서 저런 어떤 푸른 빛이라는 거는 결코 어떤 행복과 연계되기보다는 어떤 절망적인 어떤 운명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고 없는 거죠. 자기하고 이제 파티를 가려고 갔더니 없는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네,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라스트 콜에서 여기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억셉트를 하게 되는 거고, 벌써 이제 상황은 이어져서 저 사람은 기자인 거죠. 한쪽 구석에 있는 로커드슨을 찾아옵니다. 뭘 묻기 위해서?
그들의 결혼의 뒷이야기를 묻기 위해서. 너무 불쾌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장면이 그런 어떤 로커드슨에 대한 삶의 모욕적인 부분을 묘사해 주는 거예요. 자기 웨딩이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한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둘은 그 장소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바다에 너무나 그 아름다운 푸른빛이 가득 드리워진 거죠. 어떨까요? 불길한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이죠, 벌써부터. 근데 색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Hardly Oilco 하니까 하들리 그 석유 회사가 되는 거죠. 여기 하들리의 거점인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로커드슨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겠죠. 네, 이 사람이 바로 하들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들리 오너인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하들리 회장인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관장하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그 메릴리 어때? 그러니까 남매 사이 이상으로 한다. 어쩔 수 없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 애를 언제 볼까? 나 우리 그 며느리 한번 보고 싶은데 하는데 그때 마침 신혼여행에서 몇 개월 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메릴 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릴 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지금 이제 하들리는 보여줬으니까요. 하들리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그러면서 하들리에 붙어서 모든 뒤치다거리를 하는 미치 웨인을 보여줬다면 이제 메릴 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메릴리 여기 단골로 오는 싸구려 술집이거든요. 그리고 술집 주인이고요. 거기서 지금 보면 그 방을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저 남자가 지금 메릴리하고 지낼 방을 좀 정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본인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의 하들리라는 인물 가문이 얼마나 모든 걸 우지할 수 있는 가문인 걸 아니까 불안합니다. 괜히 이 공간을 저들의 은밀한 장소로 제공을 했다가 그러니까 전화를 하겠죠. 전화를 하고 닥칩니다. 그리고 이런 음악적인 운영들이 이제 서로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음악은 여기서 메릴리가 등장할 때 주로 등장하는 음악들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유혹적이고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인 거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이제 처리반으로 온 겁니다. 처리반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하지만 카일이 수습을 할까요? 카일이 그걸 먼 쪽에서 보고 있죠. 오빠, 미치 오빠가 수습을 해줘야지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미치를 자극하기 위해서, 저러면서 미치를 한 번 더 볼 수 있으니까 사고를 치는 것 같은 그 메릴리입니다. 네, 그러면서 한쪽에 보고 있고요. 결국은 누가 개입을 하죠? 결국은 해결은 미치가 개입이 되고 그 다음에 총을 꺼내서 결국 해결을 하는 거죠. 매번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는 모습의 메릴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가 아니라 2부는 여기서 1부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